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임상심리사 2급 심리학 개론 성격심리학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격심리학에서 성격의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좀 나누었었는데요. 자, 정신역동 이론에서 신 프로이드 학파의 이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융 들어보셨죠? 프로이트의 그 정신분석 이론을 이어서 연구했던 학자인데요. 자, 융의 집단 무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개인의 무의식뿐만이 아니라 인류 보편 경험인 집단 무의식, 그 집단이 갖고 있는 무의식에 대해서 그 개념을 소개하기 시작했던 사람이 융이었습니다. 인간은 보편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경험에 대해서 집단 무의식을 타고난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이거를 원형으로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원형이라는 것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융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연구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뭔가 그 집단 무의식이나 아니면 자기가 연구하는 것에 굉장히 몰두해 있었을 때 사람들과 소통을 좀 끊고 집에서 혼자 지낸 적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혼자 지냈던 시기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심리적으로 조금 불안정하거나 힘들 때 계속 집에서 원을 그리면서 원 안에다가 뭐 자기 그 무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꾸 떠올리면서 뭔가 그림을 그려보고 하면서 원형 안에 무언가를 표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무의식을 불러올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본인의 경험에 의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원형도 그 원형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융은요, 다양한 성격 특성을 심리적 태도, 그 다음에 기능의 차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심리적 태도는요, 개인이 그 내면적 세계 또는 외부적 세계에 대해서 관심과 에너지를 투여하는 어떤 방향성인데요. 이거는 쉽게 표현을 하면 그거예요. 외향적인 사람, 그리고 내향적인 사람, 에너지가 밖으로 향해야 굉장히 소통이 더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와야, 안으로 향해 있어야 조금 더 편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태도를 외부적인 그 세계로 에너지가 향해 있다, 또는 내부적인 자신의 내부 세계로 에너지가 향해 있다라는 걸로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 기능의 차이는요, 화면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감각, 그 다음에 직관, 사고, 감정으로 나누었어요. 자, 여러분들 최근에 굉장히 많이 접하고 계시는 이런 그 심리 검사가 있죠. 자, MBTI라는 검사도 여기서부터 이제 기반이 돼서 성격 유형론에서부터 기반이 돼서 나왔는데요. 자, 감각은 주변 세계를 현실적이고 주의 깊게 인식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경험한 것, 그 다음에 되게 현실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감각적인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직관의 발달에 있다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그 기능에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감이 왔어. 스스로 그렇게 느낄 때 이 사람들은 직관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고형 사람들은 뭔가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기능, 그러니까는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뭔가 이것과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나는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론을 할게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고를 하는 그런 형태의 사람들을 사고형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감정형의 사람은 주관적인 정서 기능,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 부분에 굉장히 많이 초점이 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감정이 이끄는 대로 좀 그렇게 그거를 메인으로 여기고 그걸 메인에다 놓고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감정형 사람들과 사고형 사람들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자, 신프로이트 학파에는 또 아들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들러라는 사람은 뭐 프로이트나 융과는 굉장히 다른 이제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러의 개인심리학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프로이트가 성적 에너지, 리비도를 가지고 뭐 발달 단계도 얘기하고 설명을 했어요. 인간의 발달에 대해서. 그런데
아들러는 프로이트의 이런 성적 추동으로 인한 성격 발달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월성의 추구를 행동 동기의 원인으로 봤죠. 그래서 사람은 그 열등감, 그러니까 타인에게 의존해야 되는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 하지만 이 열등감이 이 사람의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성장을 시키는 바탕의 어떤 힘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등 콤플렉스와 우월 콤플렉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열등 콤플렉스는 생애 초기에 열등감 극복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자신에 대한 무가치감이나 불신감을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열등 콤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월 콤플렉스는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자만하고 그다음에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우월 컴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월성을 추구한다라고 밑에 나와 있는데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해지고자 하는 그런 욕구,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아들러는 설명을 하고 있고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서 정해진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렇게 뭔가 현재 상황, 열등감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변해가는 과정에서 사람이 스스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개인심리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신프로이트 학파의 설리반이라는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린 시절에 불행한 인간관계를 경험하게 되면서 자신에 대한 왜곡된 견해를 발전시키게 되고 부적응 행동을 보이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애착 관계를 맺어야 되는 주 양육자와 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될 경우, 아니면 주 양육자가 굉장히 심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어서 그 아동을 아주 충분하게 잘 케어를 하지 못할 경우에 그 아동은 자신이 뭔가 이렇게 신뢰감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될 그 시기에 그것들을 못하게 되면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별로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이구나.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왜곡된 견해를 스스로가 갖게 되는 것이고, 이제 성장하면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역시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맞구나라는 생각들을 굳히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부적응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어렸을 때 또래 관계에서 부적응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조금 더 자라면서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교 생활에서 적응을 못하거나 아니면 또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부적응 행동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프롬이라는 학자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분리감이라고 보았어요.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생산적인 성격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그 분리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이제 분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자, 호나이라는 학자가 이제 얘기한 것이 좀 중요한데요. 여러분, 호나이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진정한 자기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갈등으로 형성되는 신경증적 특성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뭔가 열등감보다 안전욕구를 성격 발달에 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를 했어요. 그래서 안전욕구, 사람이 갖고 있는 안전욕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성격 발달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호나이라는 학자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괄호하고 호나이의 안전감 추구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호나이 하면 안전감 정도는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불안에 대한 대처 방식, 어떻게 불안에 대처를 하는가, 그리고 성격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신경증적인 성격 패턴은 또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호나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걸 우리 찬찬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 불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부모한테서 안전감을 느끼지 못할 때, 부모한테서 안전감을 느끼고 신뢰감이 부모와 함께 부모와의 사이에서 발달이 되어야 될 시기에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 세상을 적대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믿을 만한 곳이 못 되는구나, 안전하지가 못하구나 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불안정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신경증적인 행동과 병적인 성격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호나이는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정감을 느껴야 될 때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고, 주변에 나를 안전하게 돌봐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리고 세상은 안전한 곳이 못 되는구나 라고 굉장히 어릴 때부터 그런 인식을 갖게 되면 불안하죠. 그래서 어리지만 겉으로 다 표출하진 않아도 불안감을 계속 마음속에 갖고 있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계속 내적으로 불안감을 갖고 있다 보면은 화도 나게 되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되면서 신경증적인 어떤 행동, 그다음에 병적인 성격까지도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호나이가 얘기한 그 불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불안에 대한 대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4가지로 했는데요. 애정의 확보, 복종, 힘의 성취, 철회, 이렇게 4가지를 호나이가 이야기를 했어요. 애정의 확보는 타인한테서 애정을 이제 확보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불안에 대처하려고 시도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고 내가 관계를 맺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불안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으로 난 누구라도 좋으니까 나한테 사랑을 많이 줬으면 좋겠어 라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애정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채우지 못한 애정을 저기서 채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굉장히 그 애정을 갈구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돼요. 자, 그 다음 복종입니다. 복종은요, 위협적인 환경에서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인물에게 순응하게 돼요. 그래서 뭔가 조금 위협적인 상황이다, 아니면은 내가 약자다 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무조건 복종하는 형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불안이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호나이가 얘기하는 기본적으로 불안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처하는 방식 중에 이런 복종이 있다. 그 다음에 3번째, 힘의 성취입니다. 타인을 능가하는 그런 힘을 성취해서 자신의 무력감을 보상받고 안전을 성취한다. 그러니까 내가 힘을 가져서 내가 그 힘을 사람들에게 쓰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뭔가 자기가 굉장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굉장히 무진장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무의식 속에 불안이 많이 있어서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대처 방식 중에 하나로 이런 힘의 성취, 이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인이 뭔가 권력과 힘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경향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본인이 힘을 성취해서 이 자신이 난 힘이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될 때 그때 좀 안전감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의 성취를 자꾸 찾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4번째, 철회입니다. 이 철회로 그 대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타인과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타인에게서 욕구 충족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첫 번째 경우에는 애정을 다른 사람한테 막 이렇게 받아서 애정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 불안을 이제 좀 가라앉히고 좀 안정감을 가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이 철회라는 대처 방식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혼자 독립적으로 뭐든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맺는 것 자체가 뭔가 불편하고 힘들고 뭔가 장애물이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아예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관계를 맺지 않으니까 타인에게서 내 욕구를, 안정감을 타인으로부터 얻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타인에게서 욕구 충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호나이가 성격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녀는 자신의 안전 욕구를 저해야 하는 부모에게 적개심을 느끼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을 해요. 자, 호나이가 얘기하는 안정감을 가지지 못했을 때, 자, 어떻게 성격 발달이 이루어지는가?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연구를 해봤더니, 자, 자녀가 자신의 안전 욕구를 저해야 하는 부모가 있다라고 느낄 때 마음속으로 계속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이 이렇게 확 올라오겠죠. 적개심이 막 생기는데 그 적개심을 느끼긴 하는데 그거를 부모한테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왜 그럴까요? 4가지가 있어요. 자,
자, 첫 번째, 무기력감이에요. 자, 무기력하다고 느낄 때 부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개심을 억누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난 혼자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 하고 부모가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마음속에 굉장히 저 부모에게 뭐 아빠든 엄마든 내 부모에게 적개심을 강하게 느끼고 있지만 그것을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내가 부모와 함께 아직은 살아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무기력감을 또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 죄의식인데요. 부모에 대해서 죄의식을 가졌을 때 적개심을 억압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가 싸우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자, 아이들 앞에서 싸움을 하게 되면 그게 큰 싸움이든 사소한 다툼이든 간에 아이들은 눈으로 직접 부모가 싸우는 거를 보지 않는다 해도 귀로 다 듣고 있어요. 그 근처에 가까이 있지 않더라도.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무의식적으로 본능적으로 나 때문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죄책감을 많이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사실 본능적으로 사람이 그 무의식 안에서 이런 죄의식을 자꾸 느끼게 되기 때문에 이 죄의식을 많이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남들이 봤을 때 굉장히 예의가 바르거나 착해 보일 수 있지만 계속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나 때문이구나, 내가 미안하구나, 미안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나 아니면은 자기 자신의 탓으로 돌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죄의식을 계속 억누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결국 나중에는 쌓였던 것들이 이렇게 뭔가 빵 터지는 순간이 오겠죠. 그럼 그게 어떤 문제 행동으로 나타나든 아니면은 어떤 신체적인 그런 문제로 나타나든 이렇게 문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에 대한 죄의식을 이제 죄의식 때문에 그 적개심을 꾹꾹 누르고 있는 거. 자, 이게 이제 우리 죄의식, 두 번째 죄의식이고요. 자, 세 번째 두려움이에요. 부모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게 뭐 두려움을 갖는 경우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부모가 아이한테 굉장히 무섭게 하는 경우, 아니면은 부모님이 내가 부모님한테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낼 경우에 부모님이 나를 버릴 것 같은 두려움. 예를 들면 이제 어릴 적에는 생존의 욕구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한테 버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부모에 대한 두려움으로 적개심을 억누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랑이에요. 부모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부모님을 너무 사랑해요.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막 적개심이, 부정적인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억압을 하는 거죠. 억누르고 있는 것이죠. 자, 호나이가 얘기한 신경증적 성격 패턴이에요. 자, 어렸을 때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한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억압한다. 이런 얘기들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신경증적으로 나중에 진짜 병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경증적 성격 패턴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인지향적. 그러니까 유순하고 복종적인 성격. 남들이 봤을 때 되게 착한 사람 있죠. 그리고 어떤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유형이에요. 이런 사람을 대인지향적 성격 패턴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애정과 인정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져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배적 파트너 욕구가 있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그런데 아들러가 얘기한 생활 양식과 우리가 비교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아들러가 얘기한 기생형이라고 있어요. 근데 아들러가 얘기한 기생형이 호나이가 대인지향적이라고 얘기한 이 유순하고 좀 사람들의 말을 잘 수용하는 이런 성격과 이제 연관이 돼 있는, 우리가 연결지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형입니다. 자, 그다음 대인적대적 성격 패턴. 두 번째, 공격적이고 지배적인 성격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 위에, 사람들 앞에 군림하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힘의 욕구를 갖고 있죠. 그래서 힘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면서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 자, 이런 성격 패턴을 우리가 대인 적대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뭐 힘의 욕구, 착취 욕구, 특권의 욕구, 존경 욕구, 성취 야망 욕구 이런 것들이 아주 가득 차 있죠. 자, 그리고 아까 대인지향적 성격 패턴에서도 아들러가 얘기한 기생형과 비교를 했었는데요. 대인적대적 성격 패턴에서는 아들러가 얘기한 지배형과 우리가 연결을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인 회피적 성격 패턴입니다. 자, 고립적이고 냉담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 섞이지 않으려고 하고 혼자서 뭐든지 독립적으로 혼자서 하려고 하죠. 자, 자아충족 욕구, 스스로 자기한테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아충족 욕구가 있고 완전하게 되려는 완전의 욕구가 있고요. 편협한 제한 욕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대인지향적에서는 아들러의 기생형, 대인적대적에서는 아들러의 지배형,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인 회피적, 고립적이고 이런 냉담한 성격에서는 아들러가 얘기한 회피형이랑 우리가 맥락을 비슷하게 보고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신프로이트 학파 이론에서 대상관계 이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클레인, 페어베언, 발린트, 위티콧 자, 등에 의해서 발전됐어요. 오이디푸스 갈등 이전에 초기 아동기에 개인이 관계를 맺는 타자와의 경험이 이후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요즘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초기 아동기 때 이 아동이 맺는 그 타인과의 인간관계가 이제 나중에 자라면서 계속 이 사람이 성장하면서 대인관계를 맺는데 두고두고 영향을 계속 미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대상관계에서는 하고 있죠. 그래서 어린 시절 초기 아동기 때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이 사람의 인생에 내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자기 심리학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셀프,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데요. 코헛은 그 자기, 셀프를 심리적 구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기 발달과 분화 및 통합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죠. 여기서부터 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셀프가 발달하고 또 분화가 되고 나중에 잘 통합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부모와 치료자의 공감적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공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대화에서 우리가 사람들과 잘 소통하기 위해서는 공감을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실제 삶에서 사람들과 소통을 할 때 내가 진짜 공감을 잘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면 100% 내가 공감 잘하고 있다고 자부하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공감이 우리가 익숙한 사람들과 특히 대화를 할 때는 익숙하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고 공감의 자세를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소통을 하기가. 그래서 공감은 상대방이 뭔가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의 의사표현을 하려고 할 때 적극적으로 그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모와 치료자, 그러니까 이 뭔가 내담자로 아동이 왔을 때는 그 치료자와 부모가 모두 다 그 아동에 대해서 공감적인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치료자는 당연히 심리를 치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감적인 자세를 대체로 유지를 하죠. 그런데 이런 치료자와 그 신뢰 형성이 굉장히 잘 돼서 아동이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그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아동은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변화를 하고 있어요.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자가 부모님께 얘기를 하죠.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으니까 가정에서도 이런 환경을 조금 연결해서 이 아이가 여기서만 계속 변화를 하고 집에 가면 또다시 옛날 환경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집에서도 부모님들이 이런 공감적인 자세, 그다음에 아이가 지금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그 환경을 아주 넓게 여기 치료 현장에서뿐만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그것이 쉽지 않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을 모두 지키고 생각하면서 지낸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집으로 가면 또 환경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동이 치료 현장에 와서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신뢰 형성이 잘 돼서 선생님과 치료자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부정적이었던 부분들이 조금 괜찮아지고 이렇게 변화를 하는데 집에 가면 또다시 원점이 되고 다시 와서 또 조금 좋아졌다가 집에 가서 또다시 원점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부모와 치료자의 공감적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나왔잖아요. 자, 부모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성격 이론에서 현상학적 관점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현상학적 이론의 성격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현상학적 이론은요, 인간의 주관적인 경험 그리고 해석에 초점을 두고요. 인간이 자기 자신과 자기의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이해하며 시도합니다. 이것은 이 현상학적 이론에서 얘기하는 바는 뭐냐면 사람이 우리가 뭐 치료자가 어떤 사람을 치료해주고 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나를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나에 대한 감정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되게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와 자기 세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세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발전하려고 노력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빨리 성장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도 변화를 빨리 할 수가 있겠죠.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람은 원래 이렇게 변화를 하는 존재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존재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그 입장. 그런 이론이 현상학적 이론입니다. 자, 일부 현상학적 이론, 매슬로우의 자기실현, 로저스의 자기심리학 등에서 자유의지 그리고 자기실현 경향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변화할 수 있다. 스스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본주의 이론이다. 그렇죠? 사람 위주의 인본주의 이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방금 얘기했던 매슬로우의 자기실현, 욕구 위계 그 표를 한번 볼게요. 그림을 보시면은 자, 제일 아래서부터 보겠습니다. 제일 아래쪽에 어떤 욕구가 있습니까? 생리적인 욕구가 있죠. 네. 자, 인간의 기본 욕구예요. 그쵸? 생리적인 욕구예요. 자, 안전하게 생리적인 욕구 다음에 우리가 뭐 먹고 자고 이런 거 다 생리적인 욕구예요. 자, 그 바로 위에 다음 단계에 안전 욕구가 있습니다. 그쵸? 우리가 안전한 곳에 있고 싶고, 그쵸? 뭐 비 오는 날 밖에서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지죠, 우리. 막 폭우가 쏟아지는 날, 태풍이 부는 날, 그렇죠? 안전한 곳에 있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안전 욕구 위에가 애정과 소속의 욕구예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다 있어요. 이게 병적으로 어린 시절에 뭔가 관계 형성이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애정을 꽉꽉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기본 욕구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주고 하는 애정의 욕구가 3단계에 있어요. 그리고 애정의 욕구와 함께 내가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다. 소속의 욕구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정과 소속의 욕구가 같이 가고요. 자, 그 다음 그 위에 상위 욕구가 존경의 욕구예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싶다. 이렇게 뭔가 존경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은 이런 욕구가 매슬로우가 설명한 이제 인간의 욕구 중에 4단계입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뾰족한 곳, 세모 가장 위쪽에 뾰족하게 있는 그 욕구가 자아 실현 욕구죠. 우리가 보통 직업을 가진 사람들한테 왜 직장에 다니나요? 이런 얘기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하나요?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다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죠. 일단 우리가 여기서 매슬로우의 욕구 위기에서 얘기한 제일 아래 칸에 있는 생리적 욕구, 그쵸?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죠. 그러면서 그런 일을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잘 먹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벌지만, 직업을 가지지만 점점 상위 욕구로 올라가다 보면 제일 위에 있는 자아 욕구까지 우리가 일을 하면서 모두 다 충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면서 우리가 돈도 벌지만 그 안에서 조직과 함께 성장하면서 스스로 자아 실현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런 아래 칸부터 해서 기본적인 욕구들이 충족이 될 때 그 상위의 욕구, 또 그거보다 더 상위에 있는 욕구들을 우리가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자아 실현 욕구를 우리가 스스로 자기 충족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아 실현의 욕구를 갖고 있다라고 매슬로우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잠재력 충족을 추구한다라는 이야기를 매슬로우가 했죠. 자, 매슬로우의 자기 실현. 자, 제가 지금 방금 하나씩 그 욕구 위계의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렸죠. 자, 제일 아래 생물학적 욕구, 그쵸? 기본적인 욕구예요. 생리적인 욕구, 생존의 욕구입니다. 배고픔과 갈증, 수면에 관한 욕구,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인 생존 욕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그 바로 위에 상위 욕구가 안전 욕구가 되겠죠. 질서, 보호. 세상에는 질서가 있고 뭔가 예측 가능하다고 느끼고 싶은 욕구로 안정감과 안정감을 느끼고 싶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사람이 다 하게 되죠. 자, 그래서 기본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안전하게 안정감을 갖고 싶다라는 욕구를 그 다음 갖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 소속과 사랑의 욕구 있다 그랬죠. 이것은 내가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고 하는 것 자체가 관계에 대한 욕구예요. 그래서 사람이 관계적으로 이렇게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뭔가 존중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몸에서 또 좋은 호르몬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 뭔가 내가 긍정적으로 조금 더 나 자신에게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나 자신을 보면서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그 세 번째 있는 욕구지만 기본 욕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노년기에 접어들어서 사회 활동이 많이 줄 때도 우리가 관계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뭔가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 삶의 질이 훨씬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소속되고 싶고 수용받고 싶고 타인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존 욕구입니다. 성취 능력, 그쵸? 내가 뭔가 자존감, 성취감, 유능감, 아, 나 정말 잘해. 나는 이 일을 정말 잘해. 나는 이것을 정말 잘해. 나는 이 분야에서만큼은 정말 특별하게 남들한테 내세울 만큼 잘할 수 있어. 라는 정도의 스스로 유능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독립성을 인정받고 타인한테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다. 이걸 우리가 자존 욕구, 성취, 능력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제일 상위에 있는 자아 실현 욕구. 요거는 내가 갖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이런 잠재력을 끌어내고 싶은 그런 욕구죠. 그래서 내가 그냥 평소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 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몰두해서 이 하위에 있는 모든 욕구들이 나에게 채워질 때 제일 상위에 있는 이 자아 실현 욕구에 대해서 집중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내면에 갖고 있는 독특한 어떤 자신의 능력, 잠재성 이런 것들을 끌어내서 실현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아, 내가 잘 해냈구나, 나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아,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을 또 했구나, 그럼 다음 단계에는 또 뭘 해야 되겠구나, 이런 목표도 세우게 되고 이렇게 자아 실현 단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매슬로우에 이어서 로저스라는 사람이 자기 심리학, 셀프 심리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선하다, 선하게 태어난다, 그리고 자신의 성장, 그 다음에 자신이 실현하고자 하는 이런 자기 실현 경향성을 타고난다. 누구나 발전하지 않고 자기를 실현하지 않고 그냥저냥 살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죠. 누구나 그런 자기 실현 경향성을 타고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런 성향을 타고났기 때문에 진실성,
그다음에 사람에 대해서 진실성을 가지고 또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존중과 수용을 갖고 그다음에 공감적인 어떤 환경을 마련해 주면 성장이 촉진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해 놓은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잘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로저스가 얘기한 이런 환경이 될 때 세 가지 환경이 맞춰지면 인간은 성장이 촉진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뭔가요? 진실성, 무조건적이고 긍정적인 존중, 수용, 그다음에 공감적인 환경. 이렇게 세 가지. 자,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되면 사람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로저스입니다. 자기 개념이 이상적인 자기에 미치지 못하면 내 머릿속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하고 이상적인 나가 머릿속에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실제 현실에 내가 그렇지 못할 때 굉장히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죠. 그리고 행복하지, 내 삶은 왜 이러지? 왜 내 뜻대로 안 되지? 라는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로저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은 경험에 대해서 개방, 자신에 대한 신뢰, 내적인 평가, 성장 의지를 가진 사람, 이것들을 갖춘 사람을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경험에 대해서 좀 개방성을 가지고 난 이것만 할 거야가 아니라 많은 부분에 이렇게 개방성을 가지고 좀 열어놓고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뭔가 하다가 잘 안 됐을 때 그렇지, 내가 그렇지, 이게 아니라 뭔가 조금 어렵고 좌절할 때, 좌절이 되는 그런 순간에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해봐야 되겠다. 그래, 나는 예전에도 힘들 때 잘 해냈었지. 그래, 처음부터 쉬운 것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자신을 좀 다독거려주고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좀 움츠러든 상황이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스스로가 자기를 돌보는 거,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성장 의지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이다 라고 로저스가 정의를 했습니다. 자, 로저스의 성격 이론에서 심리적인 어떤 적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정하는 것을 셀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셀프, 자기,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저스는요. 자, 로저스가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5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경험, 개방성. 가치 조건에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하고 무언가를 경험을 하고 내가 거기서 배우고 또 성장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열려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얘기겠죠. 두 번째, 실존적인 삶. 경험에 대한 의도적 구조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뭔가 그 경험에 대해서도 내가 옆에 뭐 제약을 따로 두지 않고 계속해서 다양한 경험을 한다. 이렇게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성장하려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바탕에 두고서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 그 다음에 현실의 삶에서도 내가 한 경험에만 국한되지 않고 더 다양한 경험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유기체에 대한 신뢰. 경험은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에 대한 불신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긍정적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도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도 있고 뭐 조직이나 유기체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한 것도 신뢰를 잘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라고 로저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유의식이에요. 이건 뭐냐면 선택과 책임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선택을 하려는 의지,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 책임의식, 이런 것들이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에게는 다 있다라고 로저스는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창조성입니다. 창조성은요, 스스로 선택하는 창의적인 태도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선택하고 책임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창의적인 태도, 그러니까 늘 하던 것만 하고
그다음에 경험하던 것만 경험하려고 하고 위에서 얘기했죠.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넓게 범위를 넓혀놓고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창조성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것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자, 이렇게 경험을 열어놓고 삶에 대해서도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깔아놓고 뭔가를 예전에 했던 일을 또 할 때도 늘 그냥 똑같이 하던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태도로 임하는 거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더 효율적인 거를 찾고 그러다 보면 또 성장을 빨리빨리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5가지 경험, 개방성, 실존적인 삶, 유기체에 대한 신뢰, 자유의식, 그 다음에 창조성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로저스가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실존주의 이론으로 실존주의적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성격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현실 속에서 그 사람이 내리는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실존주의에서 대표적인 학자는요, 메이 프랭클 얄롬이라는 학자가 있고요. 자, 실존주의적 입장은 어떤 인간관을 갖고 있느냐? 인간은 선하게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악하게 태어나는 것도 아니다. 삶에 대해서 근원적인 의미 또한 타고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살면서 선택을 해 나가는 것이다. 어떻게 태어나는 것은 없다. 살면서 선택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각자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의미 있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직면할 때 느끼게 되는 어떤 불안, 두려움 때문에 삶의 의미를 회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굉장히 이렇게 불안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도망가고 싶고 이렇게 회피를 하다 보면 신경증적인 불안, 그다음에 불편한 감정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어떤 일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도망만 다니고 그 일은 해결되지 않고 그 일이 뭔가 터질 것 같을 때마다 굉장히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사람이 이러다 보면은 나 이러다 병 걸릴 것 같아.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랑 이제 통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삶의 의미에 대한 회피를 하고 계속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신경증적인 불안, 그다음에 불편한 감정이 내 안에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자, 실존주의적 입장에서 기본 개념에서 실존 방식은 이런 거예요. 인간은 생물학적 세계나 환경에 해당하는 주변 세계,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의 세계인 공존 세계. 그렇죠. 사람들은 사회적인 동물이니까 같이 살잖아요. 사회 안에서. 자, 공존하고 있어요. 자신만의 세계인 고유 세계, 그다음에 자신의 믿음, 영적 가치와의 관계인 영적 세계 안에 동시에 존재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 우리가 인간과 인간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여러 세계 안에 우리는 속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자유와 책임 능력에 대해서 여기서도 또 강조를 하고 있죠. 인간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다. 태어날 때부터 뭔가 정해져 있다. 이렇게 발달될 것이다. 이런 입장이 아닌 거죠. 실존주의적 입장은. 자, 인간은 어떻게 타고나기보다는 태어나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진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삶의 의미, 목적, 가치, 목표, 추구. 인간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내가 스스로 발견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추구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불안. 이제 사람이 불안을 갖게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실존주의적 입장에서 얘기하는 불안은 정상적 불안, 실존적 불안, 신경증적 불안 이 3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 불안은 사람이 불안이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요. 조금씩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되고 좀 사람이 힘들고 지치게 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도 하죠. 긴장하고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하지만 더 열심히 준비해서 또 좋은 결과를 내기도 하고 그 사이에 성장을 이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상적인 불안이다, 성장 동력이다. 제가 방금 드렸던 말씀 그 얘기고요. 실존적 불안은요, 정상적 불안의 근원, 죽음, 자유, 고립, 무의미감 등등 우리가 이제 그 불가피한 결과로 구체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이제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경증적 불안,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는데 실존적 불안을 회피하는 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런 불안,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회피,
계속 회피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다 보면 불안이 생기는데 그 불안이 바로 신경증적 불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경증적인 불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그 불안보다는 훨씬 더 강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훨씬 더 강도가 높은 이 불안을 계속 갖고 있다 보면 정신병리적으로, 정신병적으로 경계선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증적 불안은 이제 실존적인 불안을 회피하는 데서부터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자, 기본 개념 죽음, 비존재에 대한 인식이에요. 죽음은 꼭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기능을 한다. 우리가 뭐 마지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더 열심히 달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꼭 부정적인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 뭔가 열심히 살 수 있는 동력으로 만들어준다, 동력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지금 실존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내 삶에서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자신의 삶을 계속 선택하고 책임지고 만들어가고 창조성을 가지고 열어놓고 보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삶을 멋지게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입장이 실존주의적 입장입니다. 자, 실존주의 이론에서요, 형태주의적, 그러니까 게슈탈트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펄스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는데요. 펄스가 주장한 형태주의적 게슈탈트 이론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상학적, 실존적 존재로 자신에게 긴급히 필요한 형태를 끊임없이 완성하면서 살아가는 유기체다. 사람은. 그래서 뭔가 그 자신한테 자신이 지금 완전한 존재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지금보다 더 완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발전해 나가고 움직여 나가는 그런 유기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게슈탈트의 원리는 4가지의 원리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접성, 유사성, 연속성, 공통운명, 이렇게 4가지인데요. 근접성은 시공간적으로 서로 이렇게 가까이 있는 자극들은 묶어서 지각이 된다. 우리 가까이 있는 자극들, 뭐 보고, 듣고 이런 여러 가지 자극들이 묶어서 한꺼번에 지각이 된다는 얘기고요. 유사성의 원리는 자극의 속성이 비슷한 것들끼리 묶어서 지각이 된다. 그리고 연속성의 원리는 될 수 있는 한 연속적으로 했던 거, 그 다음에 이어서 연달아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연속된 형태로 묶어서 인간은 지각을 한다. 자, 이게 이제 게슈탈트 원리 중에 하나고 마지막으로 공통 운명의 원리는요. 함께 변화하고 움직이는 것끼리 묶어서 지각을 한다. 그러니까 공통 운명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이런 방향으로 발전하고 싶어. 내 삶을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가고 싶어. 이런 방향이 있다면 나는 나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되죠. 내가 원하는 것이 그쪽이니까. 그러다 보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무언가를 하게 되고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되고 소통을 하게 되죠. 자, 바로 그런 맥락에서 자, 공통 운명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함께 변화하고 움직이는 것들끼리 묶어서 지각한다. 자, 게슈탈트 입장에서의 기본 개념은 총체론, 장이론이라고 있어요. 자, 모든 자연은 하나입니다. 통일되어 있는 전체로 있는 부분의 단순한 합은 아니다. 부분 모여서 합이 된다기보다는 그냥 전체, 자연은 모두 그냥 하나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총체론입니다. 그 다음에 장이론에서 장은요, 변화하는 어떤 하나의 장이다. 이런 의미의 장이에요. 유기체는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한다. 그리고 그 변화하는 장의 일부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하나 각각 떨어진 것들이 아니라 모두 연관성이 있다. 연결이 되어 있다. 관련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유동적이고 뭔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설명을 합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접촉, 지금 여기 자아과 책임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게슈탈트에서는 접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게슈탈트에서 말하는 접촉이란 무엇일까요? 변화,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뭐 냄새 맡고 이렇게 뭔가 움직이면서 일어나는 것들이다. 그리고 좋은 접촉은 유기체 각각이 가진 어떤 개성들을 자기가 갖고 있는 성격들을 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그냥 서로서로 같이 상호작용하고 어울리고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좋은 접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또 게슈탈트의 입장입니다. 자, 그다음 지금 여기. 여러분 here and now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자, 사람이 살면서 지금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사람이 지금 현재 마주하는 경험, 나의 과거에만 너무 묶여있지도 말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거니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만 살지도 말고 지금 현재 내가 어디에 있고 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내가 현재 있는 곳, 내가 현재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현재 마주하고 있는 경험이 어떤 것인지 좀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자, 그다음 자각과 책임감입니다. 자신의 경험 중에서 어떠한 부분에 어떻게 지각할 것인지 주의를 기울이고 자기 자신의 경험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감이라는 얘기는 사실 많이 들어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각을 잘 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네 라고 바로 답변이 나오기는 좀 힘들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어디니까 나는 그 방향을 가기 위해서 어디까지 와 있다. 지금 현재 위치는 어디다. 그럼 앞으로 어느 정도 가면 된다. 이런 내 삶에 대한 자각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돼 있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현실의 삶에 쫓기다 보면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살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고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자각을 하고 계셔야 내가 앞으로 갈 방향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길을 찾아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 방향대로 내가 언제까지 성장할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들도 자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삶인데 내가 만들어가고 내가 변화해야죠. 그런데 그런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런 변화는 아주 천천히 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해라 라고 자각과 책임감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해결 과제와 회피 그리고 신경증 층이라고 나와요. 미해결 과제라는 것은 우리가 단어에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내가 어떤 욕구가 있어요.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해결되지 않아요. 계속 해결되지 않고 내 마음속에 그냥 쌓여요. 감정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으면 뭔가 불편한 감정이 생기겠죠. 미해결 과제가 나한테 있는 이상은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욕구에 대한 게슈탈트를 완성하지 못하면 내가 뭔가 난 이런 것들을 해야 돼. 나는 사랑을 더 받아야 돼. 예를 들면 이런 욕구가 있다 쳐봅시다. 그러면 그것들이 완성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해결 과제로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여길 가도 사랑을 못 받고 저길 가도 못 받고 인정을 못 받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계속 미해결 과제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속에 쌓이겠죠. 이 미해결 과제를 갖게 되고 미해결 과제는 해결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불안하고 막 화가 나고 이런 감정들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이런 감정들이 미해결 감정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막 쌓여 있는데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회피를 하게 된다. 그냥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들여다보기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렇게 되면 성장을 방해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신경증 층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허위층, 공포층, 난국층, 파열층, 내적 파열층, 폭발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제일 좀 우리가 좀 읽어보면서 잘 집중해서 봐야 될 게 내적 파열층, 폭발층. 자, 내적 파열층은 억압되었던 욕구, 관계 악화에 대해서 막 불안감이 이제 막 너무 많이 올라오는 그런 이제 신경증 층이고요. 폭발층은 자신의 감정, 욕구를 억압하지 않고 그냥 막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시키는 거예요. 막 부정적인 감정들이 계속 쌓였는데 예전에는 좀 이렇게 쌓아놓고 마음속에 그냥 넣어놓고 있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쌓여서 그것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됐을 때 폭발층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빵빵빵 계속 터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나쁜 말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들 앞에서는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조심이 안 되는 거죠. 막 계속 폭발하는 거예요. 자, 접촉경계 장애라고 있어요. 프로이트의 방어기제와 유사한 그런 개념인데요. 내사, 투사, 반전, 융합, 편향. 자, 우리가 방어기제에서 다 배우셨잖아요. 내사는
뭐 내 탓을 하는 거고, 투사는 남 탓을 하는 거고, 반전은 밖에다가 무언가 해야 될 일을 나한테 하는 거고, 융합은 밀접한 어떤 두 사람이 서로 차이점이 없다고 느끼는 접촉. 그러니까 뭔가 차이점이 있는데 차이점이 없다고 느끼면서 그냥 우리는 한 몸이야, 일심동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융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융합 상태가 되면 미해결 과제가 축적이 됩니다. 그 다음 편향, 감당하기 어려운 내적 갈등, 외부 자극에 노출될 때 자신의 감각을 그냥 둔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환경과의 접촉을 그냥 좀 둔감하게 느끼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이제 편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배웠던 것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신프로이드 학파에서 융의 집단 무의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성격적 태도 외향, 뭐 에너지가 외부로 향하느냐, 내부로 향하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외향, 내향을 나누고 정보를 수집하는 인지 방식을 가지고 감각, 직관, 사고, 감정 이렇게 나눠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은 열등 콤플렉스와 우울 콤플렉스가 또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현상학적 관점에서는 메슬로우, 그 다음에 로저스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메슬로우는 자기 실현, 욕구 위계를 5단계로 기본적인 그 생존의 욕구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상위 욕구를 가면서 자아 실현의 욕구까지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로저스의 자기 심리학에서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선하고 자기 성장과 자기 실현의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스스로 원하는 방향대로 변화해 갈 수 있는 존재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이론이다. 자기 심리학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우리 오늘 성격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우리가 성격 심리학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